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5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해부해보는 코너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어떤 인물을 한번 해부를 해볼까요? 네, 해부를 또 오늘도 변함없이 해부를 하겠습니다. 네. 호주 총리인 스콧 모리슨을 완전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호주 산불대 때문에 정말 논란의 대상이 된, 논란의 중심이 된 인물이죠. 그렇죠. 호주의 산불이 정말 최악의 산불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큰일인데. 네.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 말에 스콧 모리슨 총리가 산불이 한참 문제인 와중에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기 귀국을 한 후에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산불 초기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총리가 무책임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화가 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악수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스콧 모리슨 총리가 휴가를 갔다가 조기 귀국한 시점이 의용소방대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도자 잡지 못한 일이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또 꼭 이런 일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꼭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항상 지도자가 되면 이런 일을 하는가 좀 의문입니다. 네. 게다가 또 비교가 됐던 게 전 총리가 의용소방대원으로 이 산불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또 비교가 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리를 지낸 토니 에벗이라는 사람인데 이때 이제 멜컴 턴불이라는 사람한테 총리직을 넘겨주고 정계 은퇴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해안마을 벤다룬이라는 데서 오두막집에 이제 화재가 난 것에 진압작전에 참여했다. 이걸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이제 시드니 외곽의 산불 진화대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앞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사례와 비교가 되면서 또 훌륭한 사람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 산불 현장을 뒤늦게 찾아서 소방관들 시민들한테 악수를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를 그 악수를 정말 냉정하게 다들 거절하는 모습을 아마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재정전을 더 해줘라 차라리.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놓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콧 모리슨 총리 그리고 여당 지지율 지금 곤두박질 친 상태죠. 그렇죠. 현지 언론들이 조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 스콧 모리슨 총리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이제 8%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타났고요. 반면 야당인 노동당 대표 앤서니 알바니스는 6%포인트 가량의 지지율이 올라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양자 대결시키는 경우에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한 4%포인트 정도 뒤진다. 이런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당인 자유당 국민당 연합하고 노동당의 양자 대결 지지율을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자유당 국민당이 앞서갔지만 지금은 역전이 돼서 노동당이 소폭 앞서는 걸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콧 모리슨 총리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전반적인 어떤 이런 이 모습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새해맞이 불꽃 축제를 강행한 이후에야 이 예비군 동원을 결정했다. 이 점하고 또 국방장관 역시 크리스마스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보냈다더라. 이런 사실까지도 이제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콧 모리슨 총리 어떤 사람인가요? 경찰 관료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이제 잠시 아역 배우를 하기도 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네. 대학 졸업 후에 이제 부동산 관련 단체 이런 데서 일하다가 뉴질랜드로 건너가서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뉴질랜드 관광부에서 일한 경력도 갖고 있는데요. 2000년에 다시 호주로 귀국을 해서 이 자유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2004년에는 호주 관광청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 입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3년까지 예비내각에서 이민정책 관련 담당을 맡았었는데요. 여기서 예비내각이라는 건 이제 야당이 이제 집권할 때를 대비해서 먼저 이제 장관직을 이제 미리 점지해 놓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즉 이민부 장관 이런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13년 9월 달에 토니 에벗 정부가 실제로 출범을 하면서 이제 이민 장관이 된 것이고, 2015년 출범한 턴불 정부에서는 재무장관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기업가, 부유층과 좀 가까운 이런 이제 단체나 어떤 직책에서 일을 해왔고, 또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도이다. 이 점도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두 가지 성향이 정책에서도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기업에 유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을 했고, 사회적으로는 또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들을 고수해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성향상 그렇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호주 총리를 역임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호주 총리를 이제 역임하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해온 건데 네. 2011년에 호주 앞바다에서 수십 명의 이민자들을 태운 배가 가라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어떤 장례 비용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출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하면서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내서 이때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민 장관이던 시절에도 강경한 미리급 단속이나 난민 유입 봉쇄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추진을 해서 이것도 상당한 화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기가 이제 그 업무를 보는 책상에 내가 이것들을 멈췄다라고 쓰여 있는 배 모양의 어떤 이 트로피를 놓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본인이 만들어서요? 그 뭐 본인이 만들기까지는 안 했겠죠. 어디가 만들어서 아마 줬을 건데 네. 그걸 이제 좀 자랑을 하려고 이제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동성 결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강하게 해왔고 실제로 2017년 국민투표 때도 반대표를 던진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누진 소득세 폐지라든지 법인세이나 그리고 복지제도 축소와 같은 전형적인 우파적 정책을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사회 정책에 갖는 태도에 비해서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유연한 접근을 했다라는 평가는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총리가 된 건가요? 이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대결에서 좀 어부지리를 얻으면서 총리가 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스콧 모리슨의 전임 총리였던 멜컴 턴불은 당내의 어떤 온건파적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로 또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강경파들은 멜컴 턴불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또 동성 결혼의 이제 조건부 허용 등의 어떤 일련의 중도적 정책들에 반감을 갖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종의 당내 쿠데타를 일으켜서 멜컴 턴불을 이제 끌어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멜컴 턴불은 사퇴를 하게 됐는데, 그럼 이제 이후에 누가 이제 총리가 되는지 당대표 선거를 이제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선거전에서 턴불의 측근이기도 했던 스콧 모리슨이 강경파 후보를 누르고 이제 승리를 해서 총리가 된 거죠. 즉 스콧 모리슨은 온건파들 중에서 가장 강경파였기 때문에 지지를 고루 받는 이런 상황을 이제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황적으로 좀 유리했던 걸로 보이고요. 자유당 내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뭐 당파 간의 싸움도 아니고 자유당 안에서의 이런 강경파, 온건파 대결이 호주에서 굉장히 치열했네요. 그렇죠. 원래 오늘날의 어떤 호주 보수 정치의 대북격인 인물이다라고 하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총리를 지낸 존 하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존 하워드는 2001년 이후에 미국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호응을 했고 또 이제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이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노동당이 이제 2013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데 2014년 총선에서 또 자유당의 정권을 되찾아왔거든요. 네. 이때 당대표를 맡고 있어서 총리가 된 인물이 앞서 말씀드린 의용소방대원으로 지금 뭐 알려진 이 토니 에버트입니다. 근데 반면에 멜컴 턴불은 금수저 기업인 출신으로 2004년에야 이제 정계 진출을 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토니 에버트와 멜컴 턴불이 이 존 하워드 이후 시대에서는 주요 이슈에서 사사건건 충돌을 해오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유당 내 강경파 온건파 대결들이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두 사람이 충돌을 했나요? 호주는 지금도 영연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국 여왕이 군림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총독이 통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내각제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상이 이제 행정 수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리적 여건상 유럽보다는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인식들이 일부 있어서 좀 지금 영연방의 일원으로 영국 여왕을 모시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공화국으로 체제를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주장을 과거에 노동당이 이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존 하워드, 이 보수 정치의 어떤 거두라고 볼 수 있는 이 존 하워드 당시 총리는 입헌군주국 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여기에 반대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보수 정치인인 토니 에버트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유당 소속인 멜컴 턴불은 공화국 체제에 오히려 찬성한 이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입장을 달리했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맞붙었던 또 하나의 쟁점이 탄소세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것입니다. 네. 강경파들은 기후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수준의 어떤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멜컴 턴불은 부분적인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에서 좀 반대의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턴불 전 총리는 폐쇄적인 이민 정책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찬성을 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강경파들은 이 멜컴 턴불에 대해서 저 사람은 사실상 노동당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콧 모리슨하고 멜텀 텀블 사이의 간극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이제 뭐 당내에서는 뭐 온건파에 속해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온건파 중에서도 이제 야근 극단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사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각각의 정치인들의 성향 차이가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 여론이 실제로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난 5월에 호주 총선에서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이제 자유당 국민당 연합은 패배가 유력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기후 변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돼 있어서 노동당에 그러면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 상황이었고 또 보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부 분열 때문에 전열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유당 국민당 연합의 여유 있는 승리가 이제 됐다는 것이죠. 이 모리슨 총리 본인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산불 사태에서도 보듯이 이 자연환경의 변화라든지 재난으로 인한 영향 이런 것들을 또 크게 받는 국가가 호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이제 중대한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것은 전통적인 어떤 광공업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에서는 생산을 좀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일자리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또 임금 수준 이런 것들에서 노동자들이 좀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라든지 중도층 그리고 젊은 유권자층에서는 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호응을 얻었는데 저소득 노동자층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즉 노동당의 지지 기반은 약화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데 네. 반면 보수당의 지지 기반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면서 전통적 가치에 충실해 보였던 스콧 모리슨이 이제 집권 세력으로 결집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호주의 정치 상황들을 쭉 보니까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반이민으로 굉장히 지금 이슈가 유럽은 양극화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건데요. 네. 좌측에는 녹색당이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이 우측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현상 이게 유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원래 호주는 영국에서 이제 죄수들이 이제 유배를 가는 지역이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노동자 집단의 힘이 강하고 좀 평등주의적 정서 그리고 복지국가 지향 이런 게 강한 국가입니다. 이런 대중적인 요구를 보수 정치가 기업을 중심에 놓는 어떤 경제 논리 이런 것들로 억눌러 온 게 지금까지의 호주 정치 구도였는데요. 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이민자 문제의 경우에는 기성 정치 세력들이 이런 기존의 문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온 그런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조건 때문에 호주도 원 네이션이라는 이 인종주의적인 극우 정당이 2016년 이후부터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산불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산불 문제에 이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지금 반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호주의 산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터닝 포인트로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산불이라는 게 재난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이제 터닝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산불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가에 대해서 사실 원인은 기후 변화에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산불은 뭐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쉽게 진압되지 않는 이유는 기후가 변화를 해서 이제 더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집권 세력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지금 내놔야 됩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콧 모리슨 내각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또 기후 변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대안을 뭘 내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기성 정치 세력들의 운명이 좀 갈릴 걸로 보이고요. 네. 노동당은 다시 한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적극적 정책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그러면 노동당의 지지 기반에게 어떻게 보이게 되느냐 이것도 앞으로의 좀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호주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상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 정치는 지금 존 하워드 이후에 3년 임기를 채우는 총리가 없는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불안한 상황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